자기야, 은혜는 정말 답답해. 우리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남편이 깜빡 두고 간 휴대폰에서 이 메시지를 발견한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상대방이 20년 넘게 자매처럼 지낸 절친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진짜 계획을 알고 나서는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의 설렘으로 하루하루가 즐거웠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일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제가 운영하는 달콤한 하루 베이커리는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을 굽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이 힘들긴 하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 강수는 구청 건설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죠. 퇴근하면 항상 저를 도와주려고 하고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절친한 친구 소라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소라는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처리가 깔끔하고 센스가 좋아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남편 현우는 회계사로 일하면서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라 소라와 잘 어울리는 커플이죠. 우리 4명은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여행도 가는 사이예요. 정말 가족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옥부는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세요. 30년 넘게 장사를 하시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대단하시죠. 제가 힘들 때마다 조언을 해주시고 베이커리 운영에도 많은 도움을 주십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세요.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겉모습보다는 속마음을 봐야 한다고요.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수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한다고 하면서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급하게 나가면서 휴대폰을 침실 침대 위에 깜빡 두고 간 거죠. 저는 베이커리 문을 열기 전에 집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카톡 알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놔뒀습니다. 강수가 중요한 업무 연락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죠. 휴대폰을 들어보니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잠금 해제를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알림 메시지였는데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소라였거든요. 그런데 메시지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자기야라는 호칭이 들어가 있었고 오늘 점심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어요. 분명히 소라가 강수에게 보낸 메시지가 맞더라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소라와 강수가 서로 연락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친한 사이니까 업무상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제 생일 선물을 의논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메시지가 왔어요. 1번, 2번, 3번까지 연속으로 말이죠.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수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평소에 숨길 게 없다면서 비밀번호도 서로 알려줬던 사이였으니까요. 손이 떨리면서도 화면을 터치했어요. 메시지 앱에 들어가서 소라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야,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 이런 메시지가 가장 최근에 온 거였어요. 그 전 메시지들을 더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혜 몰래 조심해야 해. 오늘 호텔에서 만나자. 빨리 이혼하고. 우리끼리 살고 싶어 같은 내용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더 위로 올라가서 예전 메시지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대화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처음에는 업무 상담으로 시작된 것 같았는데 점점 사적인 이야기로 발전하더니 급기야 불륜 관계까지 발전한 거였어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은혜는 너무 단조로워. 당신은 나와 다르게 매력적이야 같은 말들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베이커리 문을 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저는 주저앉아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리고 20년 넘게 자매같이 지낸 친구가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빵을 사가고 인사를 건네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강수와 소라의 메시지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단골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보냈을 텐데 그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강수가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찾으러 왔을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 건네줬어요.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베이커리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고 저녁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6개월 동안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우면서도 아내 앞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밤에 강수가 잠든 후에 조심스럽게 다시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낮에 소라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더 있었거든요. 점심에 만나서 뭘 했는지 궁금했어요. 메시지를 보니 둘이 호텔에서 만났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제가 베이커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정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통화 기록이었어요. 거의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통화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긴 통화를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제가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시간이나 잠든 후에 몰래 통화했을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 봤는데 제가 모르는 호텔이나 레스토랑 결제가 여러 번 있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강수의 행동 패턴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보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메시지가 오면 화면을 저에게서 돌리면서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야근한다고 핑계를 대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2~3번씩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업무가 바쁜가 보다 했는데 이제 보니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소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요즘에는 연락이 뜸했어요.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면서 미루기 일쑤였고요. 그러면서도 강수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강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 회사 일은 바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제 생각해보니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어머니 옥분에게 이야기해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켜본 결과 강수와 소라가 만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제가 베이커리에서 바쁜 점심시간이나 강수가 야근한다고 핑계대는 저녁시간에 만나더라고요. 어느 목요일이었는데 강수가 또 야근한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그날은 용기를 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베이커리 문을 일찍 닫고 강수가 자주 가는 호텔 근처에서 기다렸죠.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정말로 강수와 소라가 함께 나타났어요. 둘이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순간 정말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몰래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강수가 집에 돌아와서 야근이 힘들었다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소라한테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완벽하게 대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소라가 강수에게 보낸 건데 은혜는 정말 답답해. 우리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수도 맞아. 은혜랑 있으면 재미없어. 너랑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해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소라가 그리고 10년 동안 남편으로 살아온 강수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강수의 직장 후배인 진우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베이커리에 빵을 사러 온 거였는데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우가 말하길 강수가 요즘 업무 처리가 좀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공금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강수를 선배로 존경해 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실망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더욱 복잡해졌어요. 강수가 불륜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진우에게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조심스럽게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진우가 말하기를 최근에 입찰 관련 업무에서도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했어요. 특정 업체가 계속 낙찰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강수가 관여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였죠. 그 업체가 바로 소라의 광고 대행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개인적인 불륜 관계를 넘어서 업무상 부정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에는 소라의 남편 현우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현우도 요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안부를 묻자 소라가 요즘 너무 바쁘다면서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원래 소심한 성격이라 의심하는 걸 잘 드러내지 않는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소라가 최근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명품 가방이나 옷을 자주 사는데 회사 수익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소라가 휴대폰을 평소보다 훨씬 신경 쓰면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고 밤에 늦게까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우의 말을 들으니까 강수와 똑같은 행동 패턴이었어요. 둘 다 휴대폰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현우에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라고 조언했어요. 그런데 현우가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말해줬습니다. 소라가 은혜에 대해서 요즘 자주 안 좋게 말한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은혜를 친자매처럼 생각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은혜가 너무 고지식하고 재미없다고 불평한다는 거죠. 심지어 은혜의 베이커리 사업도 별로 전망이 없다면서 비하하는 말까지 한다고 했어요. 20년 넘게 친구로 지내면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 헐뜯고 있었다니 정말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옥부는 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만날 때마다 얼굴이 좋지 않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니냐, 베이커리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께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냥 좀 피곤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30년 넘게 장사를 하시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셨잖아요.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요즘 시장에서 소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라가 최근에 너무 화려하게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비싼 차를 바꿨고 명품을 자주 사고 다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라의 광고 대행사가 그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소라의 어머니 경숙이 최근에 걱정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요즘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어서 혹시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경숙은 은행에서 오래 일했던 분이라 돈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깐깐한 성격이거든요. 그런 분이 걱정할 정도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진우는 며칠 후에 다시 베이커리에 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수가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있는데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게 미리 정보를 흘려주고 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라 이런 부정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강수가 직속 선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어요. 저는 진우에게 정의로운 일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옥분이 저를 따로 불러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와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머니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혜야, 강수랑 소라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서 되물어봤더니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강수와 소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사이의 만남인 줄 알았는데 너무 친밀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넘게 장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보는 눈이 생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수와 소라의 행동을 보니 뭔가 수상하다는 직감이 드셨다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강수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들, 둘이 호텔에서 만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 6개월 전부터 시작된 불륜 관계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화가 나면서도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소라의 어머니 경숙도 요즘 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걱정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장에서 만날 때마다 소라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는 거죠. 경숙은 은행에서 오래 일한 경험이 있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한 분이거든요. 딸의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는 걸 눈치챈 거였어요. 어머니는 시장 상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소문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며칠 후에 어머니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소라가 최근에 새 차를 샀는데 그 차가 2천만 원이 넘는 수입차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명품 가방이나 옷도 자주 사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라의 광고 대행사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이 정도 소비를 할 만큼 수익이 나는지 의문스럽다는 게 어머니의 판단이었어요. 진우도 회사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강수가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용도의 결제를 한 내역이 더 많이 나왔어요. 호텔 숙박비,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 심지어 선물 구매까지 회사 돈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입찰 과정에서의 부정이었어요. 소라의 광고 대행사가 구청 관련 프로젝트를 연속으로 따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강수가 미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진우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줬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편 현우도 집에서 소라의 이상한 행동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우와 다시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소라가 통장 관리를 갑자기 혼자서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로 줄곧 함께 관리해 왔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모르는 명품들이 자꾸 생기고 있다고 했어요. 가방, 구두, 옷, 액세서리까지 정말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언제 샀느냐고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린다는 거였어요. 현우는 회계사라서 숫자에 민감한 편인데 소라의 지출 패턴이 수입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소라가 현우의 통장에서도 돈을 빼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우가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뱅킹으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있었던 거죠. 현우는 아내를 믿고 있어서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줬는데 그걸 악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라의 어머니 경숙도 딸의 변화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옥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경숙이 최근에 소라와 큰 다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돈을 너무 함부로 쓰고 있어서 걱정된다고 했더니 소라가 자기 돈 자기가 쓰는데 왜 간섭하느냐며 화를 냈다는 거예요. 경숙은 은행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돈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딸이 이런 식으로 돈을 쓰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경숙이 한 가지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소라가 요즘 은혜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은혜를 정말 좋은 친구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은혜가 너무 보수적이고 재미없다고 불평한다는 거죠. 심지어 은혜의 베이커리 사업도 별로 전망이 없다면서 비판적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경숙은 이런 소라의 변화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우가 수집한 자료들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강수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1년 동안 500만 원이 넘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라의 광고 대행사가 구청으로부터 받은 프로젝트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거쳤다면 받기 어려웠을 큰 프로젝트들을 연속으로 따내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니 강수와 소라가 개인적인 불륜관계를 넘어서 금전적 이익까지 공유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강수는 회사 돈과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소라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생긴 이익으로 둘이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요. 현우와 저는 각자의 배우자에게 완전히 속고 있었던 거였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옥부는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저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적으로 완벽한 대응을 하라는 거였죠.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현우, 진우와도 협력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모두가 피해자인 상황이니까 함께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우와 진우 그리고 저는 비밀스럽게 만나서 각자가 발견한 사실들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커리가 문을 닫은 후 저녁 시간에 모였는데 세 사람이 가져온 정보를 종합하니 정말 충격적인 그림이 그려졌어요. 진우가 가져온 회사 자료에 따르면 강수의 부정행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뿐만 아니라 입찰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심지어 허위 서류 작성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우가 조사한 소라의 금전 관리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라가 현우 몰래 빼돌린 돈이 3개월 동안 800만 원이 넘었고 그 돈으로 강수와 함께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두 사람에게 강수와 소라의 메시지 내용과 직접 목격한 불륜 현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세 사람의 증언과 증거를 맞춰보니 이들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발전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진우가 말하기를 강수가 처음에 소라의 광고 대행사에 업무를 의뢰한 게 8개월 전이었다고 해요. 공식적으로는 구청 홍보 업무 때문이었는데 그때부터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현우도 그 시기에 소라가 갑자기 바빠졌다고 기억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큰 고객이 생겼다면서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우리 세 명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진우는 공무원으로서 부정을 저지른 강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현우는 소라의 횡령과 불륜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했고요.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옥분도 우리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셨어요. 시장 상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증인 역할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거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소라의 어머니 경숙도 결국 우리 편이 되어 주었어요. 어머니 옥분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해 드렸더니 경숙은 이미 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경숙의 입장이었어요. 은행에서 오래 일하신 경험으로 이런 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강수와 소라의 모든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하는 거였어요. 진우는 회사 내부 자료를 더 자세히 조사하고 현우는 소라의 금전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불륜 관계에 대한 증거를 더 확보하고 어머니들은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들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더 밝혀졌습니다. 강수가 소라에게 제공한 입찰 정보로 소라의 회사가 얻은 이익이 1억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강수에게 리베이트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둘이 함께 사용한 호텔비, 식사비, 선물비까지 합치면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현우가 소라의 비밀 통장까지 발견했는데 거기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 돈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강수로부터 받은 돈과 현우에게서 빼돌린 돈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라는 이 돈으로 명품을 사고 강수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진우는 강수의 컴퓨터에서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소라와 주고받은 이메일에 입찰 관련 기밀 정보가 그대로 들어있었던 거죠. 그리고 강수가 소라에게 보낸 문서 중에는 다른 업체들의 입찰 금액까지 미리 알려준 내용도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보기에도 충분히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강수의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 입찰 방해 등의 혐의가 성립하고 소라의 경우 부정수주, 횡령 등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강수와 소라는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더 자주 주고받고 만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심지어 주말에 현우와 제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할 때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했더라고요. 진우가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강수가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숙박비를 결제한 내역이 있었는데 그날 소라도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걸 현우가 확인했어요. 둘이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강수와 소라가 이미 우리와의 이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강수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를 보니 둘이 이혼 후의 계획까지 세세하게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소라가 강수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현우와 이혼한 후에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 금액까지 계산해 놓은 내용이 있었어요. 강수도 저와 이혼할 때 베이커리 지분과 집, 예금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계산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이미 1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수가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일부를 자신 명의로 옮겨놓은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베이커리 사업자 등록도 공동 명의로 바꿔놓았고 집 명의도 부분적으로 변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강수가 서류 정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냥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게 다 이런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소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우 명의의 적금을 해지해서 자신 명의로 새로 가입해 놓았고 현우가 투자한 주식도 일부를 자신 명의로 이전해 놓은 상태였어요. 현우는 아내를 믿고 금융관리를 맡겼는데 그걸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이들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강수와 소라는 이혼 후에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소라의 광고 대행사를 확장해서 더 큰 규모의 회사로 만들고 강수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그 회사에 합류할 예정이었어요. 이미 새로운 사무실까지 알아보고 있었다는 걸 진우가 발견했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건 이들이 변호사까지 미리 섭외해 놓았다는 거예요. 강수가 아는 변호사에게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 미리 상담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 변호사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강수가 혼자서 몰래 만나서 상담을 받았던 거죠. 소라도 마찬가지로 현우와의 이혼 절차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이들은 정말 치밀하게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들은 우리에게 이혼을 요구할 타이밍까지 정해놓고 있었어요. 강수가 소라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니 다음 달에 저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낼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소라도 현우에게 같은 시기에 이혼을 요구할 계획이었고요. 둘이 동시에 이혼을 요구해서 서로 위로하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재혼까지 이어가려는 시나리오였어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어요. 바로 진우의 존재를 간과한 거였죠. 강수는 진우를 그냥 순진한 후배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우가 이렇게 정의감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옥분과 경숙의 네트워크도 무시했고요. 시장에서 형성된 인간관계와 정보망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가장 큰 실수는 우리 세 명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였어요. 강수와 소라는 각자의 배우자가 혼자서 고민하고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연합해서 대응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들의 교만과 자만이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동시다발적인 복수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옥분의 지혜와 경험, 진우의 내부 정보, 현우의 금융 전문 지식, 그리고 제가 수집한 불륜 증거까지 모든 걸 종합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진우가 회사 내부에서 강수의 부정행위를 공식적으로 신고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입찰 정보 유출, 업무상 배임 등 모든 증거를 첨부해서 감사부서에 제출했어요. 동시에 검찰에도 같은 자료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현우는 소라의 횡령과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했어요. 자신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빼간 것, 허위로 주식을 이전한 것, 그리고 강수로부터 받은 뇌물성 금품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신고했습니다. 저는 불륜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강수와 소라가 주고받은 메시지, 호텔에서 찍은 사진, 통화 기록 등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머니 옥분과 경숙은 언론에 제보했어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불륜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키려는 계획이었죠. 지역 방송국과 신문사에 모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강수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감사부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날 오후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모든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강수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소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찰이 광고 대행사 사무실에 나타나서 압수수색을 했고, 강수로부터 받은 기밀 정보와 부정하게 딴 프로젝트 자료들이 모두 발견되었어요. 현우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증거도 통장 내역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어요. 구청 공무원의 입찰 정보 유출과 불륜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고, 소라의 광고 대행사도 부정수주 업체로 알려지면서 다른 고객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강수와 소라는 이 모든 상황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거죠. 강수는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았고, 소라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어요. 가장 극적인 장면은 둘이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강수와 소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모습을 현우와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강수가 소라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해서 이렇게 됐다고, 좀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소라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자기는 강수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고, 강수가 회사에서 조심하지 못해서 발각된 거라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두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를 탓하고 있었던 거죠. 현우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려고 했을 텐데 결국 이기적인 욕망에 불과했던 거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강수는 소라에게 유혹당했다고 주장했고, 소라는 강수가 먼저 접근했다고 맞섰어요. 둘 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더 큰 책임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강수가 소라에게 제공한 정보로 소라의 회사가 얻은 부당이익이 2억 원이 넘었고, 강수가 횡령한 공금도 1천만 원에 달했어요. 이들이 함께 사용한 돈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재판 결과 강수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공무원 신분도 당연히 박탈되었고요. 소라는 부정수주와 횡령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모든 걸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과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소라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가 컸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수로부터 되찾은 재산으로 베이커리를 확장할 수 있었어요.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해서 카페도 함께 운영하게 되었고 직원도 새로 고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짐을 덜고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현우도 소라로부터 빼앗긴 재산을 모두 되찾고 새로운 회계사무소를 차려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같은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진우는 이번 일로 회사에서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부정부패를 신고한 용기 있는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았고 승진도 빨라졌어요. 정의로운 일을 했다는 자부심으로 더욱 당당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옥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딸이 더욱 성숙해졌다고 기뻐하셨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한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소라의 어머니 경숙은 딸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셨습니다. 직접 저희 집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딸을 잘못 키운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셨어요. 강수와 소라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제대로 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서로를 원망하며 헤어졌고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욕망이었다는 게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되 맹신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이커리 사업도 예전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요. 이번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오히려 제게 동정과 응원을 보내주는 손님들이 늘어났거든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인정받는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옥부는 항상 말씀하세요. 인생은 길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간다고.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마음을 잃지 않는 거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현우는 지금 새로운 연인도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진우도 좋은 사람과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 명은 지금도 가끔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겪어낸 동지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되돌아보니 강수와 소라의 배신은 저에게 더 큰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요. 만약 그대로 속고 살았다면 평생 거짓된 관계 속에서 불행하게 지냈을 텐데 진실을 알게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어머니 옥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고 선량한 사람들이 결국 승리한다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정말 맞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가짜 관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고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앞으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후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